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은호 작가의 단편소설 복숭아 나무 아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네 삶이 연습 없는 실전이고 한 번뿐인 연극 무대라는 인생이라는 이름 앞에 뭔가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길을 간접 탐닉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지난한 삶의 여정이 펼쳐질지 기대해보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제를 지낸 후 친척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수진과 작은 언니는 큰언니 집을 떠날 수 없었다. 형부 때문이었다. 팔척장신의 건장했던 몸은 초라하게 쪼그라들었고 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형부는 애원하는 눈으로 그녀들에게 말했다. 하룻밤만 더 자고 가. 언니 없는 이 집에 처제들이 언제 또 올 수 있겠나. 맞는 말이다. 수진과 작은 언니는 이제 이곳에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른다. 그녀들은 하룻밤만 더 자고 가기로 힘들게 결정했다. 초저녁부터 시작한 술자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 모두 큰언니와의 옛 얘기들이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옛 이야기, 내일 남아있을 것도 옛 이야기, 그들 세 사람에게는 이제 내일의 이야기란 없을지도 모른다. 한 잔, 두 잔 홀짝이던 술이 눈썹까지 차오르고 밤은 이슥해졌다. 소변을 보겠다며 밖으로 나간 형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술을 계속 마시던 수진과 작은 언니는 이제 등뼈를 고추 세우고 앉아있기가 힘들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녀들은 윗목에 놓인 이불을 끌어다가 펴는 둥 마는 둥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다. 얼마나 잤을까? 수진은 진한 갈증에 눈을 떴다. 얼핏 누군가 어깨를 어루만지는 느낌이었던 것도 같았다. 몇 시나 됐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은 밤이다. 머리맡 장지문으로 희뿌염한 달빛이 새어들고 있다. 옆에는 작은 언니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 수지는 방바닥에 그대로 누운 채 고개만 돌려 장지문을 올려다본다. 나뭇가지가 휘어지도록 만개한 꽃그림자가 흰 창호지 문 위에서 한들거리고 있다. 어깨를 만진 범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그림자이지 싶다. 덮고 있던 차렵 이불을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다. 앉은 걸음으로 조금 이동해 장지문을 여니 차가운 밤기운에 실린 꽃향기가 향긋하게 밀려든다.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 문을 연다. 안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지라 냉장고 안은 어수선하다. 물병을 찾아 그대로 벌컥벌컥 들이키자 그제야 타는 갈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다. 밖으로 나와 마루에 선 채 개화가 절정인 너른 복숭아밭을 바라본다. 50여 평 남짓의 마당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숭아밭은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펼쳐져 있다. 마루 아래 섬돌이 위에는 새벽바람에 날려온 복숭아꽃 이파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서편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달빛을 반사해 꽃이파리들은 하얗게 빛난다. 먼 산 어디선가 소쩍새가 끊임없이 운다. 꿈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한 소리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그것은 엄마의 넋두리 소리만 같다. 그녀나 지지봐, 그녀나 지지봐. 수진의 엄마는 큰딸 때문에 속상할 때면 꼭 그렇게 한탄했다. 아등바등 일에만 매달려 살던 큰딸 모습을 엄마는 참 보기 싫어했다. 하지만 이젠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 큰언니는 엄마가 싫어하던 그 악착스럽게 일하던 모습을 다 버리고 떠났다. 새벽 바람에 날리는 저 복숭아 꽃잎들처럼 하얗게 가볍게 그리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 수진의 큰언니는 어시장 입구 수협 건물 옆 주차장 귀퉁이에 자리 잡고 앉아
관광객들이나 장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과일을 팔았다. 봄이 오면서부터 내내 과수원에서 일만 하던 그녀는 여름이 시작되면 복숭아를 따다 팔았다. 복숭아철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과나 배를 따다 팔았다. 가을이 끝났다고 그녀의 과일 팔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 사과나 배를 좋은 창고에 저장해 두고 겨울 내내 내다 팔았다. 남으면 다음 해 봄까지도 팔았다. 과일들은 모두 그녀의 과수원에서 수확한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숭아가 일품이었다. 굵기도 굵기지만 때깔이 시장의 다른 것들하고 달랐다. 연분홍빛이 사르르 도는 고운 살갗 위에 흰 솜털이 보송보송한 것이 한눈에 보아도 최상급이었다. 한 입 베어 물면 그 즉시 달콤하고 향긋한 과즙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았다. 가만히 앉아 팔아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큼 때깔이 좋은데도 그녀는 절대 자리에 그대로 앉아 파는 법이 없었다. 관광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면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차 옆에 붙어 섰다. 복숭아 사세요. 과수원에서 금방 따와서 싱싱하고 맛있는 복숭아예요. 그녀는 몸매가 가냘프고 이목구비가 오목조목 예쁜 얼굴이었다. 하지만 언제 봐도 모양 내는 것과는 먼 차림이었다. 부스스한 머릿결, 화장품 한 번 찍어 바른 것 없는 것 같은 메마른 피부, 허리 위까지 올라오게 몸빼를 축혀 입은 모습이 영락없이 가난과 고생에 찌든 촌부였다. 그 집 딸들은 입성을 왜 그렇게 하고 다니지? 없이 살면 없어서 그렇다고나 하지. 그 많은 땅에, 과수원에 뭐가 부족해 그러고 다니는지. 동네 사람들은 어시장에 가면 항상 주차장 입구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그녀를 봤고 그 모습에 대해 한마디씩 하며 혀를 찼다. 네, 그녀나 지지바 때문에 못 살겠다. 시장 통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붙잡고 과일을 사라고 한다니. 농협 경매로 넘기면 값을 소매로 파는 것 반밖에 못 받는다잖아요. 엄마의 푸념에 수지는 큰언니 대신 변명을 했다. 남들도 과수 농사 지어 다 경매 넘기는데 왜 저만 그러냐? 그 작은 몸으로 과수원에서 농약통 둘러매고 약치던 고생도 모자라서 시장 통해서 또 그 지랄을 하나?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래 고생하며 땅을 사들이는데? 아휴, 내 속 터졌어. 엄마는 한번 그렇게 열을 내기 시작하면 끝내 당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숨까지 몰아쉬었다. 그러면 수지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냉수를 떠왔다. 냉수 한 잔을 들이켜고 나서야 엄마의 가슴은 겨우 진정됐는데 그때 엄마의 눈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수진의 엄마에게 있어 큰언니는 그냥 딸이 아니었다. 엄마의 전남편은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병으로 죽었다. 유복녀로 낳은 딸을 홀로 키우던 엄마는 그 딸이 5살 됐을 무렵 수진의 아버지와 재혼했다. 아버지는 당신의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상처한 호랍이었다. 곧바로 둘째 딸이 태어났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10년의 터울을 두고 막내딸인 수진이 태어났다. 대가 세고 이기적이었던 할머니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수진의 큰언니를 예쁘게 보지 않았다. 어렸을 적부터 온갖 집안일을 시켰다. 그것 때문에 엄마는 여간 가슴앓이를 했던 게 아니었다. 엄마는 큰언니가 영리하고 부지런하다고 했으나 할머니는 영악하고 눈치만 빠르다고 했다. 큰언니는 할머니의 구박 속에 집에서는 책 한 번 펼쳐볼 시간이 없이 일을 했지만 학교에서 항상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머리가 비상한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의 상급학교 진학은 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였다. 엄마 스스로도 넉넉지 못한 형편에 데리고 들어온 딸을 계속 공부시키자고 주장할 수 없었노라고 했다. 아까운 것,
저 똑똑한 것을 어미가 돼서 더 이상 밀어주지 못하다니. 수진의 엄마는 가끔씩 큰딸을 보며 혀를 찼다. 읍내 중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다던 큰언니가 그렇게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수진은 가슴이 아팠다. 수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큰언니는 동네 아주머니의 중매로 윗동네 최씨 집안의 큰아들과 결혼했다. 중매하는 아주머니는 그 집안이 예전에는 동네에서 한가닥 했었노라고 말했다. 형부는 몸집이 크고 이목구비가 큼직큼직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러나 말을 어눌하게 하는 데다 긴장하면 약간 더듬기까지 해 똑똑하고 예쁜 큰언니에게는 조금 기우는 듯 싶었다. 하지만 그건 어린 수진만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형부는 그 시골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강릉 시내까지 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었다. 예전의 영화가 다 시들었다고는 해도 사과밭 하나와 그만한 밭들이 남아있어 남들이 보기에 형부는 중학교만 졸업한 큰언니에게 결코 뒤진다고 할 수 없었다. 큰언니는 결혼하고 5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 시골 집안 장남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쑥덕거림이 들려오고 집안에서도 조심스럽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큰형부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다는, 술을 많이 마신다는, 집에 들어오면 큰언니한테 손찌검도 한다는 소문이 그때부터 심심찮게 들려왔다. 어느 날 수진의 가족은 큰언니네 동네에 사는 한 아주머니로부터 큰언니가 술 취한 형부에게 맞고 도망 나와 외양간 집더미 속에서 밤을 새우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수진의 엄마와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생이었던 수진의 분노까지 극에 달했다. 부모님이 큰언니 부부를 읍내 집으로 불러내려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두 사람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긴장하면 말을 더듬는 형부는 당황한 얼굴로 우물쭈물하며 큰언니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작심하고 온 듯 침착하게 그런 일은 절대 없노라 했다. 폭행 증거를 찾아 이혼시키는 것까지 생각했던 부모님은 두 사람의 부인에 할 말이 없었다. 그런 일들이 가끔씩 생기고 또 가끔씩 확인될 때조차도 큰언니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수지는 작은언니에게 말했다. 바보 같은 큰언니, 왜 이혼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부부간의 일은 그 둘밖에는 모른다잖아. 큰언니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건 나도 잘 모르지만 자신만의 생각이 있겠지. 폭행당하며 산다는 것이 작은 언니는 용납돼? 수지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큰언니 일은 큰언니에게 맡기자. 작은 언니는 수진을 달랬다. 형부가 본바탕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은근히 고집센 큰언니가 우직한 형부를 어떤 일로 자극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어른들에게 면목이 없는 그가 술기운에 욱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같은 소문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려오는데도 그 관계를 끝내지 않는 두 사람에게 수지는 분노했다. 언제부터인가 수지는 때리는 형부보다 맞는 큰언니를 더 미워하게 됐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받아들이는 행위, 감싸는 행위, 용서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수진을 미치도록 화나게 만들었다. 어떤 때는 엄마 앞에서 큰언니를 마구 비난했다. 그때마다 엄마는 먼 산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나 지지바, 그 천치 같은 지지바. 그러나 큰언니는 가족들의 분노와 슬픔 따위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우직한 소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큰언니의 전화였다.
수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엄마 옆에 붙어 앉아 통화 내용을 들었다. 큰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왔다. 누군가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 새벽에 대문 앞에 놓아두고 갔다는 내용이었다. 큰언니네 마을은 20여 호 되는 작은 동네라 저마다의 집안 사정을 손금 들여다보듯 알고 지내고 있었다. 마을 근동에 없던 아기가 그녀의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집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업둥이로 들여보냈다는 뜻이었다. 큰언니는 말로만 듣던 일이 막상 자기 앞에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흥분하는 것 같았다. 전화를 받는 동안 엄마의 표정은 점차 변해갔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은 다행함, 그 다음은 감사함의 얼굴이었다. 그래,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누가 이런저런 다리를 건너 너희 집 사정을 알고 작정하고 들여보낸 것 같구나. 업둥이는 내치는 게 아니라니 정성 들여 키워야 하지 않겠냐? 내 자식 삼아 잘 키워야지. 옛말에 업둥이 들어오면 복이 함께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다.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큰언니 부부가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쌓아안고 수진의 집을 찾은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가을거지에 바쁜 사람들이 언제 준비했는지 큰언니는 우유병이니 기저귀니 하는 아기용품들을 담은 가방을 메고 형부는 잔잔한 꽃무늬 포대기에 아기를 쌓아안고 대문을 들어섰다. 안방으로 들어와 형부가 내려놓은 포대기를 펼치자 아기가 쌍꺼풀진 크고 검은 눈을 반짝이며 수진과 엄마를 쳐다봤다. 아기가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것 좀 봐라. 이제 겨우 한 달 됐다는 게 야무지기도 하네. 올롤롤로 까꿍. 엄마는 큰언니 품으로 들어온 아기를 환한 얼굴로 어르기 시작했다. 이름은 뭐로 지었나? 최서방하고 같이 지었는데 이슬이로 하기로 했어요. 아침 이슬처럼 우리 집으로 왔다고요. 최이슬, 예쁘지요? 그래, 아기 얼굴이 이슬처럼 작고 예뻐서 잘 어울리는구나. 큰언니의 얼굴에는 전에 없이 윤기가 흘렀다. 형부의 얼굴에도 뿌듯함이 넘쳐났다. 그날 두 사람은 한없이 행복해 보였다. 집안에서 물려받은 사과밭으로 생활을 꾸려가던 큰언니가 미친 듯한 기세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였다.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서울 아들네로 간다며 싸게 내놓은 집과 밭을 사들인 것이 시작이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유는 따로 있을지도 몰랐다. 그 1년 전쯤 큰언니가 애지중지 호호 불며 키우던 이슬이가 가출을 했던 것이었다. 그때 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기 때는 순하고 예쁘더니 자라면서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다. 작은 시골 본교를 다니는 아이답지 않게 순수한 구석이란 요만큼도 없었다. 잘못 자란 도시 아이들처럼 행동이 대바라졌다. 동네 아이들과도 거칠게 싸우고 어른들에게는 말대답을 따박따박 했다. 가만 보면 이만저만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엄마, 이슬이 말이에요. 애가 너무 막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크면서 어째 점점 안 좋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수진이 지나는 말로 얘기했다. 하지만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네 언니 듣는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잖아도 그 동네에서 이슬에 대해 나쁘게 얘기했다가 싸움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네 언니가 다른 거는 다 똑 부러지는 게 어째 이슬이 일이라면 분간이 없다. 그 아이 하는 짓은 뭐든지 다 예쁘고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며 설설 긴다. 세상 천지 그 아우에 사람 없이 키우니 아가 지대로 될 리가 있나. 알을 우터도 그래 더럽게 키우는지.
이슬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집을 들락날락 하다가 아예 짐을 싸서 가출해 버렸다. 이슬이가 남겨놓은 한 장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했다. 엄마 아빠가 제 친부모가 아니라는 거, 동네 사람들도 저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 어쩌면 큰언니는 그렇게 사랑을 주었건만 결국 자신을 떠난 이슬이의 자리를 채우느라 그토록 땅에 집착한 것인지도 몰랐다. 가지고 있던 돈이 모자라자 농협에서 융자를 얻어 땅을 사고 그 땅에 있던 오래된 집을 헐어 집과 밭을 자신의 집과 하나의 땅으로 이었다. 그곳에 새로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 몇 년이 지나자 복숭아밭에서 난 수익금으로 융자금을 갚아 나가면서 그 땅을 담보로 또 융자를 얻었다. 그 돈으로 주변의 땅들을 다시 사나가기 시작했다. 새로 사들인 모든 밭에는 복숭아 나무를 계속 심어갔다. 해마다 땅이 늘어났고 복숭아 나무들이 늘어났고 융자금이 늘어났다. 봄이면 큰언니가 사들여 일군 밤마다 흰색, 분홍색의 복숭아 꽃들이 환하게 피어났다. 맑은 햇살을 받으며 흐드러지게 핀 꽃무리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큰언니는 매달 갚아야 할 융자금 상환과 이자 납부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상환금을 맞추기에는 매번 돈이 모자랐다. 결국 큰언니는 걷어들인 과일들을 농협 경매에 넘기지 않고 매일매일 시장에 나가 직접 소매를 했다. 시장통 수협 건물 옆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입구에 자리 잡고 앉아 과일을 팔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였다. 아니, 집에 큰 딸은 지난번에도 또 밭을 샀다던데 그래서 대천리에서 새로 큰 부자 났다고 모두 한마디씩 하는데 왜 그렇게 매일 시장바닥에 나앉아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야. 집에 큰딸은 땅값이 올라서 그래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어째 입성은 그래 해가지고 다니우야? 엄마는 이웃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속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곧 죽을 것처럼 큰언니를 욕했다. 아니 그녀너 지지바가 정신이 우토된 지지바가 아니나? 한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두들겨 맞고 도망댕기고 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더니만 이제 살만한데 뭐가 모자라서 그래나. 그 땅 산 거 융자금이며 이자를 갚는다고 그 지랄을 한다는 게 지가 땅을 물려줄 자식이 있나 뭐가 있나.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며 그래 사느냔 말이다. 엄마가 그렇게 길길이 뛰며 화를 내면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다독거리며 화를 가라앉혀 주었다. 형부와 함께 과수원 일을 한다지만 그는 장대 같은 체격에 처음부터 농사일에 이력이 붙은 남자였다. 하지만 큰언니는 키도 작고 몸도 여렸다. 하루 종일 복숭아 밭에 매달려 거친 고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속이 상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렸을 때 할머니 눈치를 보며 키운 것, 남들 다 보내는 상급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 모두 엄마의 가슴엔 한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큰언니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기 바랐던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수지는 자신이라도 나서 큰언니를 향해 욕을 퍼붓는 엄마의 마음을 다독거려야 했다. 그것이 진짜 욕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큰언니가 그녀들에겐 이름도 생소하고 아직은 그 원인도 알 수 없다는 뇌압이라는 병으로 쓰러져 서울병원으로 올라온 것은 20여일 전이었다.
병원에서는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노라고 했다. 수진과 작은 언니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큰언니가 병원으로 온 지 일주일 되던 날 형부에게 병실을 맡기고 그녀들은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다. 병원 뜰 가장자리에 줄지어 피어난 노란 개나리 꽃잎을 하나씩 뜯어내며 또 그렇게 하나씩 꽃밭으로 던지며 멍하게 걷던 작은 언니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언니가 왜 그렇게 땅과 복숭아 나무에 집착했는지 알 것도 같아. 이슬이 때문에? 수진도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아니, 걔 말고도. 이슬이 아니면 도대체 왜? 엄마 말 맞다나 무슨 천년만년 살겠다고 그렇게 땅을 사모으는지. 너는 어려서 잘 몰랐겠지만 언니한테는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단다. 언제? 지금 형부랑 결혼하기 전에. 수진이 놀랍다는 듯이 쳐다보자 작은 언니는 길 옆에 있는 벤치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 좀 앉았다 가자꾸나.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 엄마에게도 그렇고. 너는 더구나. 그때 너무 어렸고. 작은 언니는 벤치에 앉더니 큰 언니의 오래전 이야기를 조근조근 말하기 시작했다. 큰 언니의 첫 남자는 고향 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군인이었다고 했다. 처음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지만 곧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제대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만 연락을 끊어버렸다. 작은 언니는 간호대학을 막 졸업하고 실습하느라 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여서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쯤이나 올 때였다. 어느 날 작은 언니가 집에 오니 엄마가 대문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잡아 끌고 다짜고짜 골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야야, 네 언니가 2주 전에 집을 나간 게 안죽도 안 들어오고 있잖나. 할머니한테는 양양 이모 집에 갔다고 속이고 있는데 만약 이를 알게 되면 난리가 나는데 어떡하면 좋나야. 엄마의 얼굴은 공포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했다. 작은 언니는 엄마에게 큰언니가 갈 만한 곳, 어디 짐작되는 곳은 없냐고 물었다. 그기 처음에는 언니 친구들도 쉬쉬하더니 며칠 전에 내가 정자를 불러내서 살살 꼬였더니 뭔 주소 적은 쪽지를 하나 내한테 주기는 하더라. 여기 한번 봐라. 엄마가 전해주는 쪽지를 들여다보니 누런 갱지에 전라남도 고흥군 땡땡면 이렇게 그 남자의 주소가 쓰여 있었다고 했다. 작은 언니는 그 쪽지 한 장을 달랑 들고 남자 집을 찾아 나섰다. 그때는 강릉에서 그곳에 직접 가는 버스가 없었다. 서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8시간이나 직행버스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다시 전라도 고흥으로 갔다. 물어물어 찾아간 그곳은 버스터미널이 있는 신장로 끝에서부터 마을 입구까지 황토먼지만 폴폴 날리는 시골이었다. 길고 긴 황토길을 걸어 마을 끝에 있는 그 집에 다다랐다. 안쪽으로 드넓게 펼쳐진 과수원이 있었는데 때마침 피어난 흰색과 분홍색 복숭아꽃이 온 땅과 하늘을 덮을 정도로 어우러져 향긋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작은 언니는 만개한 그 복숭아꽃들과 향기에 정신없이 취했다고 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 집 들어가는 돌계단으로 올라섰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큰언니가 그곳에서 울며 뛰쳐나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 작은 언니보다 더 놀란 것은 큰언니였다. 원래도 큰 눈이 더욱 커지며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작은 언니는 큰언니의 뺨위로 난 시뻘건 손자국을 보고야 말았다. 작은 언니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불쑥 치밀어 올랐다.
다짜고짜 큰언니의 손을 잡아 끌고 방금 뛰쳐나온 그 방문을 열어젖혔다. 아, 너무 오래되어 이젠 내가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가물가물하다. 작은 언니는 잠시 하던 말을 멈추고 고층 건물이 그려놓은 먼 스카이라인에 시선을 주었다. 희뿌연 도시의 하늘에서도 봄 햇살은 곱고 따스하게 내리치고 있었다. 어쨌든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본 다음이라 나는 너무 흥분했어.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었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둘은 헤어지기로 자신이 제대하기 전에 이미 합의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언니가 왜 이곳에 와 있냐니까 제멋대로 왔다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더 분해서 참을 수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내가 언니 대신 그 사람 뺨을 있는 대로 올려붙였어. 초점 없이 먼 곳을 응시하며 말하던 작은 언니의 얼굴은 그때의 분노를 떠올리듯 발갛게 상기됐다. 방 안에 있는 언니 옷들을 마구 끌어내 가방에 담았어. 그리고 언니 손목을 잡아 끌고 그 집을 나왔지. 언니는 안 끌려오려 했지만 덩치 크고 힘 좋은 나를 이기지 못했어. 우리는 걷고 걸어서 해가 기울 때 즈음에야 읍내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어. 하지만 서울 가는 버스는 이미 다 끊겨버려 근처에 있는 아무 여인숙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었어. 그날 밤 큰언니는 밤새도록 하혈을 하며 울었다고 했다. 밤새 간호해서 겨우 몸을 추슬러 다음날 집으로 데려왔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웃 아주머니의 중매로 지금의 형부와 결혼하게 됐다고 했다. 언니가 아기를 못 낳은 거 말이야. 나는 그때 그 일 때문이 아닌가 싶어. 형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살다가 방황하며 언니에게 손을 대고 할 때 내가 둘 사이에 절대로 끼어들지 않았던 것도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날의 일 때문이야. 어쩌면 형부를 속인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작은 언니가 그곳에 찾아가지 않고 거기서 그리 분개해 큰언니를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큰언니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을까?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답은 명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 아이로 인해 큰언니는 그곳에서 인생을 저당 잡히고 지금보다 더 불행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단다. 서로를 용서하기도 또 서로에게 용서받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가지.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들은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그 상처를 핥으려고 한단다. 그러나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내면은 어둡고 축축할 경우가 많아. 핥으면 핥을수록 그 상처는 점점 더 덧나게 되지. 저 가련한 우리 언니처럼 말이야. 작은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고울군 눈물을 떨어뜨렸다. 수지는 한 손으로 작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등을 다독거렸다. 큰언니가 중환자실로 들어간 지 열흘이 되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 얼굴이라도 볼 사람은 볼 수 있게 해주라고 통보했다. 엄마는 팔순 노구를 이끌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고 강릉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몇 명 올라와 큰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는 숨을 쉬고 있는 큰언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보러 왔어도 눈을 뜨지 못했다. 하지만 투박하고 거친 그 손만은 따스했다. 큰언니의 오랜 친구였던 정자 언니가 언니 손을 놓고 병실을 나오자마자 수진에게 말했다. 이슬이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 거니? 네.
제 엄마 이렇게 오늘낼 하는 걸 알면 걔가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알고야 오지 않겠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슬이 집 나간 지 벌써 10년은 다 됐지. 거의 그렇게 됐지요. 너희 언니가 걔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참 세상에 다시 없는 아이처럼 키웠다. 걔 때문에 가슴속은 아마 시꺼멓게 썩어 문드러졌을 거다. 큰언니의 길지 않은 삶 속에 수많았던 상처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는 아마 이슬이가 주고 간 것이 아닌가 수지는 생각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아팠다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큰언니의 상처들을 빗으로 찔러 다시 덧나게 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그 아이도 이 세상 살아가다 험한 바람에 날리고 찢길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 아이는 한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품어준 엄마를 그리워하게 될까?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인 것을. 뒤늦게 찾아온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가슴이 몹시도 답답해져 수지는 긴 한숨을 토해내고야 말았다. 서울 병원으로 올라온 지 딱 2주일 후 걷잡을 수 없는 뇌의 압력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큰언니는 이 세상에 마지막 숨을 놓았다. 행여나 하는 마음에 그때까지 고향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수진의 집에 머물러 있던 엄마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고 그녀나 주즈바 그녀나 주즈바 뭐이 천년 만년 살기라고 그 고생을 하며 한평생 살았을까? 그게 머리가 그렇게 아픈 병이라던데 그래 오랫동안 아팠으면 누구에게든 아프다는 소리를 했어야지. 지 혼자 입 꼭 다물고 그래 버티니 그 아픔을 누가 알아? 누가 알아서 그걸 어루만져 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아이고 이년어 츠즈바야. 평생 이 애미 가슴에 한만 남겨주고 간 이 나쁜 년어 츠즈바야. 슬픔에 까꾸러지는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수지는 불현듯 지난번 병원에서 형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언니는 아마도 자신이 멀지 않은 날에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가끔씩 유언처럼 또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곤 했어.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죽게 된다면 산에다 묻지 말고 집 앞 복숭아 나무 아래 묻어달라고. 죽어서 그 그늘 아래 쉬게 된다면 더 이상의 원도 한도 없을 거라고. 아득히 들려오던 소쩍새 소리도 그친 지 이미 오래다. 지금이 몇 시쯤인지 수지는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다. 서편으로 기울어지는 달빛이 희미해 다만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낄 뿐이다.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주인 잃은 복숭아꽃 향기만 무심히 흩날린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살아있는 것은 모두 흔들린다. 흔들리며 피는 꽃은 아름답다 라고 하지요. 하지만 사람은 꽃이 아니기에 한 번 흔들릴 때마다 그 충격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꺼이꺼이 울고 나면 치유가 되기도 하듯 아픈 소설이지만 소설 속 주인공의 아픈 마음에 동화되어 보는 시간이 어쩜 또 다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